어머, 정자야 잘 왔어. 이제 집은 우리 거니까. 오빠, 집부터 명예 정리하자. 빨리 해야지. 나중에 복잡해진다. 정자 씨는 평생 집만 지켰지. 치매 검사 한번 받아봐. 혼자 살면 위험하니까. 황혼이 온 도장을 찍던 바로 그날. 남편은 50년 절친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가족 단톡방에 공항 사진을 올렸습니다. 40년을 연탄 갈고 김장하며 오직 가족만을 위해 살아온 아내를 치매 환자로 모라집까지 빼앗으려 한 남편. 하지만 그들은 끝내 몰랐습니다. 돌아가신 시아버지가 말없이 품어온 낡은 봉투 하나가 모든 것을 뒤집으리라는 것을. 평생 누군가의 아내로만 살아온 여자가 67의 나이에 축의금 봉투 하나로 남편과 절친을 향해 조용하고도 완벽한 심판을 내립니다. 시작 전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매일 가슴이 뻥 뚫리는 시원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도 달아주세요. 그럼 지금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한정자 67 서울 변두리 낡고 오래된 2층 주택. 담벼락엔 해마다 담쟁이 덩굴이 무성하게 자랐다가 지고 나면 또 자랐습니다. 정자는 그 넝쿨을 볼 때마다 혼자 생각했습니다. 저게 나를 닮았구나. 뿌리 내린 자리가 어디든 그 자리에서 버티며 살아가는 것. 화려하지 않아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담벼락에 붙어서 계절마다 피었다가 지는 것. 그게 정자가 아는 삶의 전부였습니다. 20살 중매쟁이의 손에 이끌려 처음 박영수를 만났을 때의 일을 정자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마주 앉은 자리에서 영수는 말이 없었고 정자도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옆에서 성실한 사람이래. 그걸로 됐어라고 하셨고 정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설렘 같은 건 없었습니다. 사랑이 뭔지도 제대로 알지 못했던 나이였으니까요. 결혼이란 건 어른이 되면 당연히 걷는 길이라고 그렇게 배워온 세대였습니다. 좋으냐 싫으냐보다 괜찮은 사람이냐 아니냐가 더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박영수는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혼례를 치르고 처음 시댁 문을 들어서던 날 정자는 작은 보따리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집은 좁고 낡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살림이나 잘의 칭찬도 환영도 아닌 그 한마디에 정자는 네, 어머니하고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날부터 정자의 하루는 새벽에 시작됐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도 전에 눈을 떠서 밥을 지었습니다. 도시락을 쌌고 시부모님 약을 챙겼고 아이들 등교 준비를 했습니다. 집안 구석구석을 쓸고 닦았습니다.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를 만큼 바빴습니다. 그래도 힘들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아내의 자리라 믿었으니까요. 이게 며느리의 역할이라 여겼으니까요. 군사정권 시절이었습니다. 세상은 언제 어떻게 뒤집힐지 알 수 없었고 사람들은 그 묵직한 불안 속에서 서로를 꽉 붙잡고 살았습니다. 뉴스에서는 통행 금지가 어떻고 계엄이 어떻고 하는 소리가 흘러나왔지만 정자에게 세상 돌아가는 일은 먼 나라 이야기 같았습니다. 정자에게 현실은 오늘 저녁 밥상이었고 연탄불이었고 기적이었습니다. 바깥 세상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정자의 세계는 이 좁은 집 안이었습니다. 박영수는 성실했습니다. 그 전만큼은 중매쟁이 말이 맞았습니다. 퇴근하면 어김없이 집으로 돌아왔고 월급 봉투를 그대로 정자 손에 쥐어줬습니다. 당신이 더 잘 관리해. 말 몇 마디 없어도 그 묵직한 봉투가 정자에게는 신뢰였습니다. 사랑 고백 한 번 들어본 적 없어도 다정한 눈빛 하나 받은 기억이 없어도 정자는 그것으로 충분하다 여겼습니다. 아니, 충분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아이가 둘 생겼습니다. 위로 아들, 아래로 딸. 정자는 아이들을 등에 업고 연탄을 갈았습니다. 손이 트도록 김장을 담갔고 겨울이면 꽁꽁 엉골목을 오가며 장을 봤습니다. 봄이 오면 이불을 빨고 여름이면 선풍기 하나로 온 가족이 버텼습니다. 가을이면 어느새 또 김장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계절이 돌고 돌았습니다. 세월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정자의 삶은 늘 누군가의 아내였고, 누군가의 어머니였고, 누군가의 며느리였습니다. 한정자라는 이름 석자로 불린 기억이 얼마나 됐는지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득했습니다. 아이들이 커가면서 살림살이가 조금씩 나아지는 듯 했습니다. 시부모님이 차례로 돌아가시고 영수의 직급도 올랐습니다. 그러나 정자는 여전히 허리를 졸라맸습니다. 혹시 모를 내일을 위해서, 혹시 모를 위기를 위해서, 그리고 그 위기는 기어이 찾아왔습니다. 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 사태, 온 나라가 통째로 휘청이던 그 겨울, 영수의 월급이 반토막 났습니다. 회사에서 구조조정 소문이 파다하게 돌았고 영수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한 채 빈 눈으로 그냥 앉아만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 하지 않아도 정자는 알았습니다.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를. 정자는 그 옆에 조용히 앉아 말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내가 더 아끼면 되죠. 그게 전부였습니다. 위로랄 것도 없고 대단한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게 정자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날부터 반찬 가짓수를 줄이고 난방을 아꼈습니다. 아이들 학원비를 미뤘고 자신의 내 한 장도 새로 사지 않았습니다. 주변에는 아무 내색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부의 어려움은 부부가 안고 가는 것이라 여겼으니까요. 남이 볼 틈이 없었고 보여줄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 시절을 함께 버텨낸 뒤로 영수는 차차 안정을 찾았습니다. 아이들도 대학을 나오고 제 살림을 차렸습니다. 어느 날 문득 정자는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달라졌는데 자신만 그 자리 그대로라는 것을. 아이들의 엄마 영수의 아내. 그 이름 말고는 자신을 부르는 말이 없었습니다. 거울 속 얼굴엔 어느새 흰 머리카락이 늘어 있었고 손등에는 세월이 켜켜이 쌓여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정자는 거울을 오래 들여다보지 않게 됐습니다. 요즘 들어 영수는 말수가 부쩍 줄었습니다. 저녁이면 교회 모임이 있다며 일찍 나갔습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이더니 어느새 2번, 3번이 됐습니다.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고 들어와도 정자와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밥을 함께 먹는 일도 부쩍 줄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 있어도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하게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자는 애써 묻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드니 각자 시간이 필요한 거겠지. 신앙생활도 좋은 거지. 뭘 의심하겠어. 그 모임에 늘 함께 있다는 이름 하나를 알게 된 건 순전히 우연이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식탁을 닦다가 영수의 핸드폰에서 알림 소리가 울렸습니다. 무심코 눈에 들어온 이름 3글자. 최말자. 50년 지기 친구. 20살 때 동네 골목에서 처음 만나 지금껏 연을 이어온 사람. 정자가 힘들 때 전화하면 누구보다 먼저 달려오던 사람. 아이들 어릴 때 함께 울어주고 웃어주던 사람. 영수가 무뚝뚝하다며 소가리할 때면 남자가 다 그렇지 뭐. 정자야, 내가 잘하는 거야 라고 손을 꼭 잡아주던 사람. 세상에서 가장 믿어 의심치 않았던 사람. 정자는 가슴 한켠에서 뭔가 서늘한 것이 스쳐 지나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말자는 내 친구야. 그럴 리 없어. 정자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말자만큼은 언제나 내 편이라고. 그날까지는.
이혼이라는 단어를 처음 꺼낸 건 영수였습니다. 어느 저녁 밥상을 물리고 나서 영수는 텔레비전도 끄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각자 편하게 살자. 그게 다였습니다. 50년 가까이 함께 산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치고는 너무 짧고 너무 가벼웠습니다. 마치 오늘 저녁 뭐 먹을지 묻는 것처럼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꺼냈습니다. 정자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 어딘가에서 뭔가가 쿵 내려앉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슬퍼야 할 것 같은데 막상 영수의 말을 듣고 나니 슬프기보다는 그냥 아득했습니다. 먼 산을 보는 것처럼 아무 감각도 없이 멍하게 그 말을 흘려들었습니다. 그날 밤 정자는 천장을 보며 누워서 생각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 언제부터 이 집이 그냥 함께 사는 공간이 됐을까? 밥을 차려도 감사하다는 말이 없었고 아프다 해도 걱정하는 눈빛 하나 없었습니다. 생일이 지나도 모르는 척이었고 명절이면 아이들 눈치만 봤습니다. 어쩌면 정자 자신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두 사람 사이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그래도 이혼이라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기 전까지는 모른 척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에서 도장을 찍던 날 영수는 담담했습니다. 서류를 검토하는 내내 표정 하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판사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펜을 들고 자신의 이름 석자를 또박또박 눌러 썼습니다. 정자는 그 모습을 옆에서 바라봤습니다. 저 사람은 지금 어떤 마음일까? 후련한 걸까? 아니면 아무 감각이 없는 걸까? 알 수 없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이상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자도 도장을 찍었습니다. 손이 떨릴 줄 알았는데 의외로 손은 조용했습니다. 울 것 같았는데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이미 오래전에 무너져 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이혼 도장을 찍는 그 순간보다 훨씬 전에 어쩌면 영수가 처음 외박을 하고 돌아오던 날 아니면 말자의 이름이 핸드폰 화면에 뜨던 그 밤에 이미 다 끝났는지도 몰랐습니다. 오늘은 그냥 그걸 종이 위에 확인하는 절차였을 뿐이었습니다. 법원 건물을 나서며 영수는 말했습니다. 서로 편하게 살자. 정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해줄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고개를 돌렸습니다. 영수가 먼저 택시를 잡아 타고 사라지는 뒷모습을 정자는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 모습이 왜 그리 낯선지. 수십 년을 함께 살았는데 저 사람의 뒷모습이 왜 저렇게 생판남처럼 느껴지는지. 정자는 혼자 버스를 탔습니다. 창밖으로 도시가 흘러갔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가게마다 불빛이 환했습니다. 세상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가방을 내려놓고 정자는 부엌에 섰습니다. 밥을 지어야 하나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그냥 물 한 잔만 마셨습니다. 오늘은 밥 생각이 없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켰는데 무슨 프로그램이 나오는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소리만 흘러나오게 두고 정자는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내 일상이구나. 이 집에 혼자 앉아 있는 게 앞으로의 저녁이구나.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가족 단톡방 알림이었습니다. 아들과 딸 그리고 며느리와 사위가 함께 있는 방이었습니다. 명절 때나 가끔 안부를 주고받는 곳이었죠. 정자는 무심코 화면을 눌렀습니다. 사진 한 장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공항이었습니다. 밝은 조명 아래 커다란 캐리어를 나란히 끌고 서 있는 두 사람.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화면을 손가락으로 늘려 얼굴을 확인하는데 채 1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박영수 그리고 최말자.
그 아래 메시지가 달렸습니다. 오늘 혼인신고 마쳤습니다. 인생 2막 시작합니다. 정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핸드폰을 쥔 손이 아까 법원에서는 꿈쩍도 하지 않던 그 손이 이제야 와들와들 떨렸습니다. 글자들이 흔들려 보였습니다. 다시 읽었습니다. 다시 또 읽었습니다. 읽을 때마다 글자들이 가슴속으로 박혀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혼인신고, 황혼이혼 도장을 찍던 바로 그날 영수는 이미 말자와 혼인신고를 마친 것이었습니다. 법원에서 서류에 도장을 찍고 나오자마자 정자가 버스를 타고 혼자 집으로 돌아오는 동안 영수는 말자의 손을 잡고 혼인신고서를 내밀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공항으로 갔을 것입니다. 얼마나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것인지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말자 너까지. 그 말이 입술 끝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50년 동안 옆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웃고 슬픈 일이 있으면 함께 울던 사람이었습니다. 정자가 영수 때문에 소가리를 할 때마다 손을 잡고 괜찮아, 내 잘못이 아니야 라고 해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위로가, 그 눈물이, 그 손길이 전부 연기였습니다. 얼마나 오래된 일인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언제부터 두 사람이 그랬는지, 언제부터 정자가 모르는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있었는지 생각하면 할수록 가슴속이 구멍 난 것처럼 허했습니다. 단톡방에는 아이들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읽은 표시만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며느리가 이모티콘 하나를 올렸다가 지웠습니다. 딸에게서 전화가 올 것 같았지만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정자는 처음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아도 사진 속 두 사람의 웃음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50년이라는 시간이 새벽이 올 때까지 정자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자는 그 며칠을 어떻게 보냈는지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밥을 먹었는지 잠을 잤는지 그냥 해가 뜨고 지는 것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어느새 또 밤이 되는 시기였습니다. 핸드폰은 거실 탁자 위에 올려놓은 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에게서 연락이 오면 짧게 답했고 오지 않으면 그냥 뒀습니다. 단톡방은 알림을 꺼버렸습니다. 그 사진을 다시 볼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전 교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소모임 날짜를 알리는 문자였습니다. 정자는 한참 그 문자를 바라봤습니다. 안 가면 그만이었습니다. 아프다고 하면 됐고 그냥 연락을 끊어버려도 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피하면 더 작아질 것 같았습니다. 이 동네에서, 이 교회에서 수십 년을 함께 다닌 사람들 앞에서 혼자 숨어버리면 그게 더 서러울 것 같았습니다. 정자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외출복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단정한 남색 재킷을 꺼냈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들여다본 얼굴이었습니다. 주름이 깊어진 눈과 생기가 빠진 얼굴빛. 그래도 정자는 입술을 꾹 깨물고 나섰습니다. 무너진 모습은 보여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교회 소모임 자리는 정자가 수십 년간 드나들던 익숙한 공간이었습니다. 둥글게 놓인 의자들, 창가에 놓인 화분들. 그런데 그날따라 그 공간이 낯설었습니다. 사람들이 정자를 보며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아는 척을 하면서도 뭔가를 조심하는 듯한 표정. 말을 건네면서도 눈을 피하는 사람들. 정자는 모른 척했습니다. 자리를 잡고 앉아서 조용히 차를 받았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최말자가 들어왔습니다. 환한 얼굴이었습니다. 새 옷을 입고
머리도 새로 손질한 듯 가지런했습니다. 예전보다 한결 젊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말자는 자리에 들어서자마자 사람들의 시선을 받으며 웃었습니다. 여기저기서 축하한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잘 됐어요. 이제 편하게 사세요. 늦은 행복이 더 달콤하다잖아요. 정자는 그 말들을 듣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조여들었지만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그냥 앞을 바라봤습니다. 말자가 자리에 앉더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정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한순간이었습니다. 말자의 눈빛이 흔들리는가 싶더니 곧 아무렇지 않다는 듯 시선을 거뒀습니다. 미안하다는 표정도 어색하다는 기색도 없었습니다. 그 무덤덤함이 정자에게는 가장 아팠습니다. 50년이 그 눈빛 하나에 다 담겨 있었습니다. 50년이 그렇게 쉽게 외면당했습니다. 모임이 시작됐습니다. 기도가 끝나고 성경 말씀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다과 시간이 됐을 때 누군가 말자에게 소감을 부탁했습니다. 말자는 잠시 손사래를 치더니 이내 일어섰습니다.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인생 이막이라는 게 이런 거겠죠. 이제 진짜 주인 바뀌는 거죠, 뭐. 웃음소리가 터졌습니다. 여기저기서 손뼉을 치며 웃었습니다. 말자는 그 웃음 속에서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정자는 웃지 않았습니다.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인이 바뀐다. 그 말이 귓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 말이 무엇을 향한 건지 이 자리에 있는 사람 중 모르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때 뒤쪽 자리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자 씨는 평생 집만 지켰지. 작은 소리였지만 정자의 귀에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누가 한 말인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가슴속에 칼처럼 박혔습니다. 평생 집만 지켰지. 그게 잘못이었다는 듯이, 그게 어리석은 일이었다는 듯이, 그 말은 정자가 살아온 40여 년을 한 문장으로 짓밟았습니다. 정자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천천히 가방을 챙겨 들었습니다.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지나 교회 문을 밀고 나오는 순간 찬바람이 얼굴을 훑쳤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자는 안방 구석에 있는 낡은 서랍장 앞에 섰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서랍 맨 아래 칸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서류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누렇게 변색된 봉투 겉면에는 흐릿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남긴 봉투였습니다. 혹시 모르니 잘 보관해라 라고 하셨는데 정자는 영수에게 줘야 하나 싶다가도 그냥 넣어두고 잊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남편 집안일에 함부로 손을 대는 것 같아서 그냥 세월 속에 묻어뒀습니다. 정자는 봉투를 손에 들고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정자는 처음으로 법무사 사무실 번호를 검색했습니다. 내일 아침 문이 열리는 시간에 맞춰 찾아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모른 척하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인이 바뀐다는 그 말이 정자의 안에서 무언가를 깨우고 있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달라질 것 같은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자는 일찍 눈을 떴습니다. 밤새 뒤척이다 겨우 든 잠이었는데 새벽빛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자마자 눈이 떠졌습니다. 평소라면 좀 더 누워 있었을 텐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몸이 먼저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은 그냥 넘기면 안 된다는 것을. 정자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세수를 하고 머리를 빗고 단정하게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잠깐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눈 밑에 그늘이 짙었습니다. 잠을 못 잔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그래도 정자는 입술을 꾹 다물고 가방을 들었습니다. 서랍장 아래 칸에서 누렇게 변색된 봉투를 꺼내 가방 안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손끝에 닿는 봉투의 감촉이 묘하게 따뜻했습니다. 오래된 종이 특유의 바스락거리는 느낌. 시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손을 댔을 그 봉투를 정자는 꼭 쥐었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은 버스로 2정거장 거리였습니다. 오래된 건물 2층에 자리한 작은 사무실이었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동안 정자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자 젊은 직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자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게 뭔지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시아버님이 남기신 건데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어요. 직원은 잠시 기다리라 했고 곧 안쪽에서 나이 지긋한 법무사가 나왔습니다. 안경 너머로 정자를 한번 바라보더니 자리를 권했습니다. 정자는 등을 꼿꼿이 세우고 앉았습니다. 긴장이 됐지만 내색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법무사는 장갑을 끼고 천천히 봉투 입구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나온 건 2장의 서류였습니다. 한 장은 손으로 직접 쓴 유언장이었고 다른 한 장은 공증 도장이 찍힌 공증 유언장이었습니다. 법무사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서류를 찬찬히 검토하더니 안경을 고쳐 쓰고 정자를 바라봤습니다. 어르신, 이거 공증 유언장입니다. 법적 효력이 완전히 살아있어요. 정자는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은 채 기다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법무사가 서류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시아버지의 필체로 빼곡히 적힌 내용들. 법무사는 중요한 부분에서 잠시 멈추더니 다시 한번 확인하듯 천천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또렷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주택 지분 60%는 며느리 한정자 단독 소유로 한다. 정자는 말을 잃었습니다. 한 번에 무슨 말인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법무사가 다시 한번 또박또박 읽어줬습니다. 그제야 그 말이 천천히 머릿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서울주택, 지분 60%, 며느리 한정자 단독 소유. 정자의 2눈이 천천히 커졌습니다. 이게 정말입니까? 네. 공증까지 완료된 유언장이라 법적으로 완전히 유효합니다. 오래전에 작성된 것인데 지금껏 이걸 모르고 계셨던 겁니까? 정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이 메어서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알고 계셨던 겁니다. 이 집에서 정자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새벽마다 밥을 짓고 병상에서 수발을 들고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까지 손을 잡고 있던 사람이 누구인지를. 아들 영수는 몰랐어도 아버지는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 긴 세월 동안 말 한마디 없이 그냥 다 보고 있었던 겁니다. 아버님, 가슴속에서 뭔가가 뜨겁게 차오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정자는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울면 안 된다고, 지금은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법무사가 이후 절차를 설명해 줬습니다. 유언 집행 신청, 등기 이전 절차, 필요한 서류들. 정자는 하나하나 받아 적었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지만 펜을 놓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법무사가 절차를 밟는 동안 영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평소에 무뚝뚝한 말투와 달리 어딘가 부드러운 척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정자 씨, 집 문제 좋게 정리하자. 좋게. 그 단어가 정자의 귀에 걸렸습니다. 좋게라는 말이 얼마나 뻔뻔하게 들리는지 영수는 알기나 할까요? 황혼이혼 도장을 찍던 날 이미 말자와 혼인신고를 마쳐놓고
공항에서 웃으며 사진을 찍어 단톡방에 올리던 사람이 이제 와서 좋게 정리하자고 했습니다. 좋게요? 40년이 모자랐어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영수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조금 더 부드러운 척하면서도 그 안에 조급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보자고. 집은 어차피 같이 산 거잖아. 정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해줄 말이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뒤로 말자가 직접 나섰습니다. 영수 편에 붙어서 이것저것 재촉하기 시작했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오빠, 집부터 명예 정리하자. 빨리 해야지 나중에 복잡해진다. 그 말이 교회 사람들 입을 통해 돌고 돌아 결국 정자 귀에 전해졌습니다. 이 동네는 좁았습니다. 비밀이란 게 없었습니다. 말자는 아직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정자가 이미 얼마나 멀리 와 있는지를. 하지만 정자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재산분할 청구서를 작성했습니다. 50년 가까운 혼인 기간 동안 정자가 기여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접수했습니다. 서류를 쓰는 내내 손이 떨렸습니다. 이런 걸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법원이니 소송이니 하는 것과는 담을 쌓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해야 했습니다.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시아버지가 남긴 봉투 하나가 정자에게 처음으로 싸워도 된다고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서류 접수를 마치고 사무실 문을 나서는 정자의 발걸음은 올 때와 달랐습니다. 조금 더 단단했습니다. 조금 더 똑바로 앞을 향했습니다. 교회 게시판에는 어느 날부터 수군거림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자가 소송을 냈다는 말, 유언장이 있다는 말. 사람들이 전화기를 잡고 이 말 저 말을 나눴습니다. 그 소문이 영수와 말자 귀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어떤 표정을 지었을지 정자는 굳이 상상하지 않았습니다. 오래전 시아버지가 며느리 손에 쥐어주려 했던 봉투 하나가 이제야 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소송 접수 소식이 퍼지고 나서 영수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부드러운 척 달래려 했습니다. 좋게 정리하자, 감정적으로 굴지 말자, 어른스럽게 마무리하자. 그 말들이 통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된 뒤로는 말투가 바뀌었습니다. 전화기 너머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차가워졌습니다. 예전에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40여 년을 함께 살았는데 정자는 이 사람의 목소리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영수가 직접 집으로 찾아온 건 소송 접수 후 열흘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열자 영수가 서 있었습니다. 정자는 문을 더 열지도 닫지도 않고 그냥 바라봤습니다. 영수는 들어오겠다는 말도 없이 그냥 문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정자 씨, 이러다 다 같이 피곤해지는 거야. 변호사 선임하고 소송하고 그게 뭐 좋다고. 정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영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나이 들면 혼자 살기 힘들어. 아는 거잖아. 그 말이 어디로 흘러가려는지 정자는 느꼈습니다. 그래도 설마 했습니다. 설마 그 말을 직접 입에 담겠냐고. 그런데 영수는 담았습니다. 치매 검사 한번 받아봐. 혼자 살면 위험하니까. 요즘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 아니야? 순간 정자의 머릿속이 하얗게 됐습니다. 치매. 그 단어가 공중에서 천천히 떨어져 정자의 가슴팍에 꽂혔습니다. 나이든 여자 혼자 갑자기 소송을 내고 유언장을 들고 나오는 게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판단력이 흐려진 사람처럼 몰아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소송 자체가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법적 판단 능력을 문제 삼아 모든 걸 뒤집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정자는 문을 닫았습니다. 말없이 조용히 등 뒤로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현관에 기대서서 정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니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나를 치매로 몰겠다고 40년을 곁에서 살았던 사람이 이제 나를 짓밟으려 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은 유난히 길었습니다. 밥을 차렸지만 먹지 못했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지만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깔리고 골목의 가로등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정자는 그 불빛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바람이나 쐬려고 외투를 걸쳤습니다. 집 안에 더 있다가는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골목으로 나섰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가로등 아래로 낙엽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정자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어디를 가겠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걷고 싶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영수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치매 검사 한번 받아봐. 혼자 살면 위험하니까. 그 말이 떨쳐지지 않았습니다. 걸을수록 더 깊이 파고드는 것 같았습니다. 집 앞 골목 모퉁이를 돌다가 정자의 발이 뭔가에 걸렸습니다. 채 알아차리기도 전에 몸이 앞으로 쏠렸습니다. 손을 짚으려 했지만 늦었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손목이 먼저 닿았습니다. 둔탁한 통증이 팔목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은 채 정자는 잠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손목이 욱신거렸습니다. 일어서려고 했지만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바닥이 무릎을 파고들었습니다. 골목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 하나 없는 어두운 밤 골목에 정자는 혼자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혼자라는 말이 몸 전체로 느껴졌습니다. 머리로 아는 것과 몸으로 아는 것은 달랐습니다. 넘어져도 일으켜줄 사람이 없다는 것, 아파도 달려와 줄 사람이 없다는 것, 그게 이렇게 사무치는 일인 줄 몰랐습니다. 눈물이 터졌습니다. 소리 없이 그냥 흘렀습니다. 참으려고 했는데 참아지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앉아서 손목을 감싸 쥔 채 정자는 그냥 울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 살았다고. 그 말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억울했습니다. 평생 숨죽이고 살았는데, 아끼고 버티며 살았는데, 이 나이에 어두운 골목바닥에 혼자 주저앉아 우는 게 내 자리인가 싶었습니다. 눈물이 턱 끝까지 흘러내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머리 위로 무언가 펼쳐지는 느낌. 차가운 빗방울이 갑자기 얼굴에 닿지 않았습니다. 정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산 하나가 정자의 머리 위를 덮고 있었습니다. 그 우산을 쥔 손이 보였습니다.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이성호, 동네 서점 주인이었습니다. 골목 안쪽에서 조용히 책방을 운영하는 사람. 정자가 가끔 지나치며 인사를 나눈 적은 있었지만 깊이 이야기를 나눠본 적은 없었습니다. 성우는 정자를 내려다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자 씨, 혼자가 아닙니다. 단 한마디였습니다. 대단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해결책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가 정자의 가슴 어딘가를 건드렸습니다. 참고 있던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정자는 또다시 눈물이 쏟아지는 걸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번엔 소리를 내며 울었습니다. 어두운 골목 한가운데 낯선 사람의 우산 아래서 정자는 아마도 생애 처음으로 누군가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성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우산을 들고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성우가 정자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손목 상태를 확인하더니 서점으로 데려갔습니다.
오래된 책들이 빼곡히 꽂힌 선반들, 낮은 조명 아래 조용히 놓인 의자들. 서점 안은 바깥의 차가운 공기와 달리 온기가 배어 있었습니다. 성우는 구급함을 꺼내 손목에 붕대를 감아줬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필요한 것만 했습니다. 정자는 그 조용함이 오히려 편했습니다. 괜찮냐는 말을 반복하거나 어쩌다 그랬냐고 캐묻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있어줬습니다. 붕대를 다 감고 나서 성우가 따뜻한 차를 내밀었습니다. 정자는 두 손으로 찻잔을 감싸 쥐었습니다. 온기가 손바닥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한동안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서점 밖으로 빗소리가 조용히 들렸습니다. 그때 성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자 씨, 아버님 유언건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정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성우의 표정은 차분했습니다. 감추는 것도 과장하는 것도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예전에 아버님과 사업 인연이 있었어요. 작은 거였지만 몇 년간 함께 일했습니다. 그때 아버님이 유언 집행 관련 자문을 제게 부탁하셨습니다. 직접 법무사를 쓰기 전에 믿을 만한 사람 하나 두고 싶으셨던 거죠. 정자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럼 성우 씨는 처음부터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 봉투 안에 뭐가 들었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자 씨가 힘드실 때 멀리서나마 지켜봤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는 게 맞았는데 정자 씨가 스스로 찾아내셔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먼저 나서면 오히려 복잡해질 것 같아서요. 정자는 한참 성우를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이 왜 진작 말해주지 않았냐고 따지고 싶은 마음도 잠깐 들었습니다. 그런데 따질 수가 없었습니다. 성우의 말이 맞았습니다. 누군가 먼저 와서 쥐어줬다면 정자는 그걸 제대로 붙들지 못했을 겁니다. 스스로 봉투를 꺼내고 스스로 법무사 문을 두드리고 스스로 서류를 썼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자 씨,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성우가 자리에서 일어나 선반 아래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정자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정자가 봉투를 열자 안에는 등기부 등본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임대상가 한 채입니다.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이미 정자 씨 명의로 이전 완료하신 겁니다. 조용히 해두셨던 거라 등기부에는 오래전부터 정자 씨 이름이 올라가 있었어요. 정자의 눈이 등기부 등본 위를 천천히 훑었습니다. 소유자 이름칸에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정자. 자신의 이름 석자가 검은 글씨로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손가락 끝으로 그 이름을 살짝 짚었습니다. 차가운 종이 위에서 이름이 실제했습니다. 정자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겁니다. 며느리가 아들에게 어떤 취급을 받는지, 이 집에서 어떤 자리로 살아가는지를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준비해뒀던 겁니다. 말보다 무거운 것을 남겨두셨습니다. 정자가 언젠가 혼자가 됐을 때 그래도 이 세상에 기댈 것 하나는 있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번엔 억울함이 아니었습니다. 서럽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따뜻했습니다. 죽은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오래도록 살아서 전해질 수 있다는 게 뜨겁도록 고마웠습니다. 아버님이 나를 보고 계셨구나. 혼잣말처럼 나왔습니다. 성우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자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붕대를 감은 손목이 여전히 욱신거렸지만 발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히 바닥을 딛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서점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책들을 눈으로 훑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 속에 자신과 닮은 사람들이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평생 남의 이름으로 살다가
뒤늦게 자신을 찾은 사람들이 성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님 유언장이 있고 상가 명의도 정자 씨 앞으로 돼 있고 재산분할 청구도 접수됐습니다. 이제 정자 씨한테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닙니다. 정자는 고개를 들어 서점 유리창 너머를 바라봤습니다. 빗줄기가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빗물이 고인 바닥이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거울 앞에 선 것처럼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봤습니다.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며느리, 누군가의 어머니, 그 이름들 뒤에 묻혀있던 이름 하나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한정자, 67, 이 이름으로 살아온 여자. 입술 끝에서 작은 다짐이 흘러나왔습니다. 이제 한정자로 살아보자. 목소리가 작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또렷했습니다. 성우가 그 말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정자에게는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스스로에게 하는 약속이었으니까요. 남에게 들려주려는 말이 아니었으니까요. 정자는 서점 문을 밀고 나섰습니다. 밖은 비가 그쳐 있었습니다. 젖은 골목 위로 차가운 공기가 가득했습니다. 정자는 멈추지 않고 걸었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무너졌다가 일어선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재혼 축하 자리가 열린다는 소식을 정자가 들은 건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교회 집사님이 전화를 해왔습니다. 목소리가 어색했습니다. 말을 꺼내기 전에 잠깐 뜸을 들이는 것이 이 전화를 해도 되나 망설인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정자 씨, 이번 주 토요일에 영수 씨 부부 축하 모임이 있는데 알고는 있어야 할 것 같아서요. 정자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연락 주셔서 감사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래된 담벼락에 담쟁이 덩굴이 가을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피하면 진 것 같았습니다. 숨으면 그 자리에서 정자는 영원히 쫓겨난 사람이 됩니다. 수십 년간 함께 다닌 교회였습니다. 그 공동체에서 정자가 어떤 사람인지는 정자 스스로가 보여줘야 했습니다. 무너진 채로 사라지는 것과 똑바로 서서 끝을 맺는 것은 전혀 달랐습니다. 토요일 오전 정자는 천천히 준비했습니다. 옷장 앞에 오래 섰습니다. 검은색도 너무 화사한 색도 아닌 것을 골랐습니다. 차분한 회색 재킷에 단정한 바지, 머리를 곱게 빗어 올렸습니다. 손목에는 아직 붕대가 감겨 있었지만 소매로 가렸습니다. 거울 앞에 선 정자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예전의 그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50년을 참고 살다가 골목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던 여자의 눈빛도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단단히 결심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가방 안에 봉투 하나를 넣었습니다. 겉에는 축의금 봉투처럼 보이도록 흰 봉투를 골랐습니다. 그 안에 정자는 3가지를 넣었습니다. 공증 유언장 사본, 임대 상가 등기부 등본 사본, 그리고 재산분할 및 손해배상 청구 접수 확인서 내용 증명 사본, 법무사가 정리해준 서류들이었습니다. 봉투 입구를 풀로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열어볼 수 있도록. 교회 소모임 공간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꽃 장식이 놓여 있었고 테이블마다 다과가 차려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자가 들어서자 공간 안 분위기가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대화 소리가 잠깐 낮아졌다가 다시 이어졌습니다. 몇몇이 정자를 보며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정자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고개를 들고 천천히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영수와 말자는 안쪽 자리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영수가 먼저 정자를 발견했습니다. 눈이 마주치는 순간 영수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옆에 있던 말자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말자의 표정은 영수와 달랐습니다. 당황하는 기색보다 비웃음에 가까운 표정이었습니다. 정자가 여기까지 직접 찾아올 줄은 몰랐겠지만 와봤자 달라질 게 없다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정자는 두 사람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슬쩍슬쩍 시선을 모았습니다. 정자는 그 시선들을 느끼면서도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말자 앞에 서서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두 손으로 공손하게 내밀었습니다. 늦었지만 축하해. 말자가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주변 사람들 앞에서 정자가 직접 찾아와 축의금까지 건네는 상황이 우스운 듯 혹은 통쾌한 듯 보였습니다. 말자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 정자야. 잘 왔어. 이제 집은 우리 거니까 뭐. 웃음소리가 몇몇 책에서 새어나왔습니다. 영수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정자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조용하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봉투 안 확인해봐. 말자의 손이 봉투 입구를 열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돈 봉투인 줄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손가락 끝에 지폐 대신 서류가 닿았습니다. 말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봉투 안에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공증 유언장 사본이 첫 번째로 펼쳐졌습니다. 그 다음 등기부 등본, 그 다음 내용 증명 사본.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말자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서류를 읽어 내려가는 말자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영수가 옆에서 서류를 낚아채듯 들여다봤습니다. 영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뭐야? 영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자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그러나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 집 주인 바뀌는 거 맞아요. 다시 제자리로. 그 말이 공간 안에 떨어지는 순간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누군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누군가는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말자는 그 자리에서 쓰러질 듯 휘청였습니다. 옆에 있던 사람이 팔을 잡아줬습니다. 영수는 서류를 쥔 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굳은 얼굴 위로 무언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정자는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할 말은 다 했습니다. 보여줄 것도 다 보여줬습니다. 미련도 분노도 그 어떤 감정도 남기지 않으려 했습니다. 가방을 들고 조용히 몸을 돌렸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지나 문 쪽으로 걸었습니다. 뒤에서 웅성거림이 점점 커졌지만 정자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을 밀고 나서는 순간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감쌌습니다. 정자는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 안에서 오래 묵혀뒀던 것이 함께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갔습니다. 그 겨울이 얼마나 길었는지 정자는 봄바람이 처음 불어오던 날에야 실감했습니다. 창문을 열었을 때 차갑지 않은 바람이 들어오던 그 순간, 아, 겨울이 끝났구나 하고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그게 정자에게는 달랐습니다. 이 겨울을 버텨냈다는 것이 단순히 계절 하나를 넘긴 게 아니라는 것을 몸이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법원에서 결정문이 날아온 건 벚꽃이 피기 직전이었습니다. 재산분할 판결 결과였습니다. 주택지분은 공증 유언장의 내용대로 정자 단독 소유가 인정됐습니다. 거기에 더해 혼인 기간 동안의 기여분과 손해배상 청구 일부도 받아들여졌습니다. 법무사가 전화로 결과를 알려줬을 때 정자는 부엌에서 된장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동안 가스불 앞에 서 있었습니다.
국이 끓는 소리가 부엌을 채웠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스불을 낮추고 국자로 국을 한번 저었습니다. 담담했습니다. 이미 마음속으로는 오래전에 끝난 일이었으니까요. 영수 쪽 소식은 교회 사람들을 통해 들려왔습니다. 판결 결과를 받아든 영수와 말자는 크게 다퉜다고 했습니다. 말자는 처음부터 집 명의가 정리된 줄 알고 결혼한 것이었는데 막상 아무것도 뜻대로 되지 않으니 영수를 몰아붙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연금 분할 결정 통보까지 날아오자 두 사람 사이는 걷잡을 수 없이 틀어졌습니다. 결국 말자는 살림을 나갔습니다. 빚 독촉까지 겹쳤다는 말도 들렸습니다. 영수는 혼자 작은 월세방을 구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정자는 그 소식을 듣고 오래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가엾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냐면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사람입니다. 완전히 아무렇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요. 그러나 그 마음이 다시 돌아가고 싶다거나 용서해줘야겠다거나 하는 마음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그 사람의 이야기는 이제 정자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각자의 결과를 살아가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벚꽃이 골목마다 흩날리던 어느 오후 정자는 오랜만에 집 밖으로 나섰습니다. 두꺼운 외투 대신 얇은 봄 재킷을 꺼내 입었습니다. 가볍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몸이 가벼운 건지 마음이 가벼운 건지 구분이 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발걸음이 예전보다 가볍다는 건 알 수 있었습니다. 서점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벚꽃이 바람에 날릴 때마다 꽃잎이 무릎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정자는 그 꽃잎들을 털어내지 않고 잠시 바라봤습니다. 어릴 때 봄이 오면 들뜨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봄이 와도 그냥 계절이 바뀌는구나 하고 무감각해졌는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꽃잎 하나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람 소리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이런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점 문이 열리고 성우가 나왔습니다. 손에 커피 2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정자 옆에 앉으며 한 잔을 내밀었습니다. 정자는 받아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앉아 벚꽃이 지는 골목을 바라봤습니다. 오가는 사람들이 꽃잎에 옷을 적시며 걸어갔습니다. 아이들이 꽃잎을 손으로 잡으려고 뛰어다녔습니다. 성우가 먼저 말했습니다. 임대상가 첫 달 월세 들어왔을 겁니다. 확인해 보셨어요? 정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봤어요. 아직 실감이 잘 안 나더라고요. 성우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곧 실감 나실 겁니다. 매달 들어올 테니까요. 정자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하고 진했습니다.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성우 씨, 나 요즘 이상한 것 같아요. 어떻게요? 예전에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뭘 해야 하나, 누구 밥은 챙겼나, 집안은 됐나, 이런 생각부터 들었거든요. 그게 평생이었는데 요즘은 눈을 뜨면 오늘 뭐 하고 싶지, 이런 생각이 먼저 들어요. 성우가 정자를 바라봤습니다. 뭔가 대단한 말이 나올 것처럼 기다렸는데 성우는 그냥 단순하게 말했습니다. 그게 정상인 겁니다. 정자는 그 말을 듣고 피식 웃었습니다. 웃음이 나온 줄도 몰랐는데 나와버렸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웃는 게 어색해졌었는데 그 웃음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다니 정자 자신이 더 놀랐습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아내 말고 한정자로 사세요. 성우의 말이 조용하게 이어졌습니다. 예전에 서점 안에서 스스로에게 했던 다짐을 이 사람이 다시 한번 건네주는 것 같았습니다. 정자는 대답 대신 커피를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늦지 않았죠? 전혀요.
그 말이 봄 햇살처럼 어깨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오후 저 멀리 골목 끝에서 영수가 경매 통지서를 손에 들고 멍하니 서 있는 걸 정자는 봤습니다. 한참 먼 곳에서였습니다. 정자를 발견했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정자는 시선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라봤습니다. 저 사람도 저 사람의 결과를 살아가고 있구나. 더 이상 원망도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먼 풍경 속 사람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잎이 또한 무더기 흩날렸습니다. 정자는 눈을 가늘게 뜨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랬습니다. 봄 하늘이 저렇게 깊고 파란 줄 몰랐습니다. 아니, 알았는데 잊고 살았는지도 몰랐습니다. 오래전 20살이던 시절 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앞으로 어떻게 살게 될까 생각했던 기억이 아득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때 상상했던 것과 살아온 것은 달랐습니다. 많이 달랐습니다. 그래도 지금 이 순간 이 벤치 위에서 봄 하늘을 올려다보는 이 시간이 정자에게는 처음으로 온전히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한정자 67. 이제 막 자신의 이름으로 살기 시작한 여자였습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 산 건가? 내가 너무 착하게만 산 건가? 묵묵히 버텨온 세월이 어리석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자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버텨온 시간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고. 누군가는 반드시 보고 있었다고. 그리고 그 세월이 쌓여 가장 단단한 무기가 된다고. 혹시 지금 이 순간 억울한 마음을 안고 살아가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잠시 정자를 떠올려 주십시오. 낡은 봉투 하나가 40년의 눈물을 닦아줬듯 여러분의 버텨온 시간도 반드시 보답받는 날이 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채널은 앞으로도 지치고 억울한 분들 곁에서 따뜻하고 시원한 이야기로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사연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